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말대로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정치는 항상 보면 어디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가 하면 조직된 힘에 맞추고 있어요. 불러내고 가가지고 말이지 같이 모이고 가가지고 친노 모여라 말이야. 조직된 힘에 맞춰지고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 생각만 해도 사실은 포커스가 어디 있는가 하면 깨어있는 데 있습니다. 깨어있는. 어떻게 하면 깨어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어떻게 하면 깨어있을 것인가는 이야기 안 하고 조직된 힘, 그 조직만 자꾸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동원하려고 그러고 정치적으로 가가지고 끌어당기려고 하는 여기에 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깨어있을 것인가에 관한 질문을 우리가 계속 해가면서 시민사회의 역할을 키워나가야 된다. 그 깨우는 거는 또 그 다음에 뭐냐라고 하면 아마 이제 독일에서 공부하셨으니까 더더욱 그 독일이 하는 시민교육 부분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요즘 하는 어떤 수기민주의형 모델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이게 깨어있는 시민이라는 쪽에 포커스를 상당히 맞춰줘야지 제대로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개헌 문제, 아까 사실은 제가 이야기를 꼭 집어서 안 했는데 제가 이야기한 속에 들어있거든요. 책임과 권한이 분리되어 있다는 게 문제라고 했거든. 그래서 국회가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각제입니다. 그 이제 아마 그것 때문에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책임과 권한이 일치된단 말이에요. 다만 문제는 그래서 내각제 국가는 반드시 연정이 잘 이루어져요. 그렇게 안 하고서는 문제를 못 풀기 때문에 패권주의적인 그런 시각 가지고 내각제를 운영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 책임과 권한이 이제 일치하는 그런 체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문제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한국에서 이 의원 내각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의원에 대한 냉소나 불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저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행정까지 맡기느냐라는 부분인데 나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오히려 말썽 피는 친구한테 급장시키고 반장시키면 잘하듯이 가가지고 책임을 맡기면은 달라질 것이다. 오히려 그런 점에서 한번 역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는 생각도 있고 또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불신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한국에서의 이해관계 집단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이해관계 집단이 너무 강한 거예요 지금. 우선 재벌만 하더라도 내각제가 됐을 경우에 우리 같은 특히 지금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소위원회 구도로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구도로 계속 가는 과정에서는 재벌들마다 의원을 장학생으로 한 30명, 40명씩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되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대기업 중심의 그 굉장히 강력한 노조라든가 이런 이해관계 세력에 또 쿱터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나올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다른 나라하고 비해가지고 시민사회 내지는 시장 자체의 힘의 불균형이 한쪽의 힘이 한쪽으로 노조다, 그 다음에 재벌이다 이렇게 너무 몰려있는 이런 것이 과연 내각제를 가능하게 할 것인가라는 데 대한 이제 그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각제를 만일에 우리가 한다고 하면은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러한 그 힘의 밸런스를 맞춘 아주 정교한 여러 형태를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 아까 시스템적으로 하면 그렇게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내각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지금 위험한 요소가 너무 많아서 이 요소들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면 몰라도 지금 현재는 국민 정서에도 안 맞고 그런 걸 갑자기 밀어붙일 수 있느냐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참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내각제 찬성주의자였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을 맡기면 달라질 수가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진 분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참고로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부패한 보수하고 좀 같이 가야 되겠냐. 아니면 뭐 보수든 진보든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악의 세력 내지는 부패 이렇게 규정하고 실제로 썩었는데 같이 가야 돼.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안 진 사람만 경찰하는 거 아니거든요. 검사도 죄 무지하게 지면서 검사 바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 짓는 거 하고 실제로 말하자면 입법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그 정치 활동을 할 때 하고는 다를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판사가 완전히 피오하고 클린해서 우리 판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판사도 죄를 무지하게 지면서도 법 해석은 법 해석대로 해서 자기도 말하자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도 똑같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자기는 형벌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하고 같이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말하자면 인간적이고 선악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상대가 비록 악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놓고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도둑질 못 하잖아요, 공개적으로. 내가 도둑질에 도백이 있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다 보고 있는 데서는 도둑질을 할 수가 없듯이 내가 나쁜 사람이라 하더라도 명분이 있고 가치가 있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은 공의를 따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나쁘니까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는 하기는 좀 곤란하다. 다만 치열한 논쟁은 이제 서로 해가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배제할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방 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권도 지금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나 지방분권은 이거는 지방분권이 아닙니다. 이게 사이비 분권이고 사이비지. 이거는 중앙정치에 오염된 중앙정치가 그대로 지방까지 그대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지. 지금 말하자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는 제대로 지금 해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금 지역구도 속에서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장들만 해도 옛날에 대통령이 임명하던 것을 지금은 국회의원들이나 지역구 위원장이 임명하는 게 그게 바뀌었다 뿐이지. 그대로 가고 지방의 의원들도 거의 대부분 거의 뭐 임명하듯이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기가 참 힘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지방자치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아주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설계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 이건 꼭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토지 문제인데 토지에는 두 가지 가치가 있거든요. 크게 봐서 하나는 교환 가치고 하나는 이 소위 사용 가치. 사용 가치라는 건 내가 살면서 편안하면 그 사용 가치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새가 울고 뭐 옆에 수도 참 시냇물이 흐르고 이 참 사용 가치가 높은 거예요. 교환 가치는 시장에 내놨을 때의 가격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 어디가 살고 싶은가 하면 다 전부 사용 가치를 이야기해요. 환경 좋은데 살고 싶다고 그러거든. 그런데 막상 가가지고 어느 쪽에 자기가 택할 때 딱 되면 뭐 하는가 하면 옆에 백화점도 들어오고 개발되고 막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는 유럽 같은 국가는 그게 굉장히 많아요. 공유지가 엄청나게 많다고. 국공유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굉장히 아름답게 보는 뭐 베르겐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저 스톡홀름이라든가 북구 쪽은 더더욱 국공유지가 시에 아니면 국토 전체의 70%, 80%가 국공유지로 돼 있다. 사유지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같은 데는 주요한 도시나 주요한 데는 행정구 전부 가가지고 사유지. 국가가 전부 국가가 가진 토지를 다 팔아가지고 전부 잘라서 사유지가 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뭐가 더 빠르게 갈 수밖에 없는가 하면 성장 욕구나 개발 욕구가 교환 가치를 키우려는 개발 욕구가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개발 욕구를 두고서 시장을 중심으로 한 그 지방정부의 행정 세력과 그 다음에 개발 욕구를 가진 사람들 간에 끊임없는 말하자면 이 소위 그 딜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주고받고 여기서 온갖 부조리와 이것이 다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한국 지방자치의 지금 사실은 목을 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좀 구속하게 만들고 부조리가 생겨가는 이제 하나 대표적인 게 바로 그 토지예인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지방자치, 지방제도라는 것은 내가 어디라고 딱 말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굉장히 정교하게 메커니즘이 잘 설계돼야 되는 거예요. 주민들 감시체제까지 포함해서. 안 그러면 이 지방자치는 엉뚱한 데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오염된 중앙정치의 하수인 노릇이나 하는 지방자치로 만들어 놨으니까 이 지방자치는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이 없는 상태에서 하기 싫은 지방자치를 억지로 가가지고 계획도 안 하고 그냥 냅다 하다 보니까 지금 오늘날 여기까지 왔다. 이거는 전면적으로 저는 좀
바로잡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분권만 이야기하자면 분권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지방분권. 나는 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거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제가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파출소 순경이, 지구대의 순경이 어느 날 술 먹고 말이야 싸움하는 사람 둘이서 술집에서 막 행패를 부려서 잡아오니까, 잡아놨더니 이 사람들이 지구대 돌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어이 김장로 이장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파출소 순경이 듣다 보니까 이상하단 말이야. 혹시 그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장로 그거 혹시 이야기하시냐고. 그러니까 맞다고. 이 사람 무슨 교회 장로고 나도 그 장로라고. 아니 교회 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술 먹고 사람 패고 말이야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로가 하는 말이, 장로들이 하는 말이, 당신이 몰라서 그러는데 내가 교회 나갔기에 이만큼이지. 내가 그래서 내가 교회 안 나가서는 사람 죽여도 여러 놈 죽여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하면 분권이 좋냐 나쁘냐, 직권이 좋냐 나쁘냐, 끊임없이 말하자면 저 교회 나가면 사람 되느냐 안 되느냐를 놓고 두 개가 끝까지 물러설 수 없듯이 분권과 직권은 끝까지 이거는 어느 쪽이 나았냐 그러냐를 가지고 싸움이 붙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을 하자면 어느 걸 선택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 배운 대로 하자. 권력이라는 것은 그 주인 가까이 갖다 두는 것이 먼저다라고 생각하자. 그 다음에 잘못되는 것은 고쳐나가야 된다. 고쳐나가서 가는 것이 맞지. 말하자면 잘못될 것을 우려해가지고 안 하는 거는 권력을 갖다가 우리로부터 떨어지는데 저 멀리 가가지고 저렇게 모아놓는 것은 오히려 더 많은 폐단을 일으킬 수가 있고, 그건 도덕적으로도 맞지 않기 때문에, 철학적으로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옆에 갖다 두고 잘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게 이제 우리 생각입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에다가 나는 중대선거구제 깊이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지만 그게 아마 새로운 어떤 우리 정치의 그 레짐을 바꾸는 하나의 출발이 되지 않을까. 이제 마이너하게 접근해 나간다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셨는데, 이제 내가 해명을 해야 될 게 하나 있고, 그건 뭔가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참여정부 부동산 문제. 부동산 문제는 제가 이제 해명을 하기가 참 적절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내 문제였으니까. 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다루는 문제였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정말 어려웠어요. 부동산 문제가. 왜 어려웠는가 하면 유동성 장세였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알지만 당시에 OECD 국가 중에서 부동산 가격이 우리보다 안 오른 나라는 일본하고 독일 정도입니다. 전부 모든 국가가 우리보다 많이 올랐고, 개발도상국가인 인도 같은 데는 뭄바이나 뉴델리 지역의 중심가는 심지어 참여정부 기간 동안에 16배가 올랐습니다. 맨하탄이 우리의 강남하고 비슷하게 올랐고요. 런던의 중심가가 거의 비슷하게 올랐고,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뭐 프랑스 16지구도 그렇고 파리 거의 비슷하게. 왜 그런가 하면 유동성 장세가 돼가지고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돈이 들어와가지고 했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고 전부 외국에서부터 전부 돈이 이제 저축을 하면서 그 비축된 자금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 때리는데, 지금도 비슷한 장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 그런 상황. 이래서 이제 부동산은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총리 이야기를 하셨는데, 총리를 받을 때 굉장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생각입니다만, 당연히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안 하는 게 맞죠. 안 하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받는가 하면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의제 문제입니다. 의제가 안 뜨니까 내가 박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절충 안 한다 안 하다가 3일째 이제 내가 한다고 생각해보자 하고 받았는데, 조건이 많았죠. 정권을 다 내놓아라. 그 다음에 자진해서 수사받으라.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을 달고 이제 했는데, 그러면서도 하게 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의제입니다. 나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이야기했어요. 나는 이 법안 통과시켜달라, 국회 가서 사정하는 그런 총리 안 한다. 어차피 법안 통과 하나도 할 것 없고,
총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다. 1년 3개월 동안 남은 거는 고통하고 책임밖에 없는데 그 1년 3개월 동안 내가 뭘 하느냐. 현장 돌면서 너들 교육계획 이 인적 자원 관리 어떻게 할래? 그 다음에 금융계획 어떻게 할래? 그 다음에 산업구조조정 어떻게 할래? 그 이슈를 꺼내고 거기에서 여야가 대통령 후보나 여야가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못 내면 너들은 대통령 할 자격이 없다고 내가 떠들고 다니겠다. 그러니까 그 의제를 갖다가 밝히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촉구하고 하는 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가서 그 사람들한테 가서 뭐 법 통과시켜달라, 예산 통과시켜달라. 그건 내가 안 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도 똑같은 심정에 만일에 국가가 뭐 이렇게 연속적으로 해서 정권이 평화적으로 교체되고 어쩌고저쩌고 그거 놔두고도 만일에 내가 했더라면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이거보다는 좀 더 말하자면 정책을 지금 거의 정책이 없거든요. 정책을 가지고 스타트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아니면 더 고민을 했거나 야당도 더 고민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야당은 더더욱 없고 지금 어떤 정책도 없고 뭐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했다라는 거 이야기 드리고. 그 다음에 선분권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는 선제적 조치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오히려 보완해 나가는 선분권 후 보완. 이 기조가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아마 문제가 적지 않게 생길 겁니다. 분권을 하게 되는 경우에. 그러나 그것은 중앙집권도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지방분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선분권을 해서 문제 생기는 것을 교정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맞다. 그것이 세계적인 추세고. 또 그 다음에 방법이 없으면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도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해나가는 과정에서도 사람들이 또 느끼게 되고 그럴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합의 문제는 저도 참 어려운 문제죠.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우리가 이루겠냐. 사회적 합의가 과연 시장 가격하고 비슷하다고 봅니다. 다이아몬드 가격을 얼마로 정해야 되겠냐. 그것은 거래되면서 정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제도나 어떤 것이 어디까지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사회적 합의는 우리의 말하자면 시장에서 거래되듯이 사람들이 그냥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는 건데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사회적 합의가 그냥 합의만 봐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합의의 질입니다. 모르는 사람들끼리 앉아서 합의 보면 뭐 하겠습니까? 무조건 담론의 수준이 어느 정도 가가지고 그 담론을 갖다가 우리가 아까 지방 분권만 문제만 하더라도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어느 정도 가가지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더 짚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영향이나 아니면 방향이나 이런 데 대한 토론이 진지하게 있어야지 그게 합의의 의미가 있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일단 담론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그 담론의 수준을 뭘로 높일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 고민인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온갖 걸 다 해보는 거죠. 진짜 이런 자리도 만들고 독서회도 만들고 그 다음에 무슨 카톡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하여간 정말 가지고 개인 방송도 해보고 팟캐스팅도 해보고 하고 그러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더 토론하고 그렇게 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거 말고 어렵습니다, 사실은. 저도 지금 10년째 지금 수기민주주의 모델을 가지고 저는 그거는 참 요즘 제가 뿌듯하게 느낍니다.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을 때 수기민주주의 가지고 10년을 지금 저렇게 해왔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는 수기민주주의가 무슨 큰 모델처럼 하나 저렇게 되는 게 참 그나마 제가 10년 전에 우리 사무실 열 때 정말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제 저 정도 되니까 조금 이제 이런 것도 하나의 사회적 합의를 높여가는 하나의 방법인데 중요한 거는 그때마다 제가 그런 어떤 수기민주의고 뭐고 할 때마다 걸리는 게 계속 걸리는 어떤 문제가 걸려요. 노동시간의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노동시간이 너무 길거든. 그러니까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노동시간의 문제만 우리가 한 1800시간 이하 정도만 내려와도 좀 지금보다는 훨씬 높은 우리 사회의 담론이 형성되지 않을까. 지금처럼 2000시간이 넘고 거기다가 커뮤팅 타임, 출퇴근이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출퇴근에다가 2,100시간 가까운 노동시간 해버리니까 우리가 이 사고가 이런 데 와서 이야기할 새도 없고 저녁에 무슨 이 정말 그 담론을 형성할 자리에 가서 할 그것도 없고 그냥 집에 가서 그냥 누워 자고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고 이러고 지금 산단 말이지. 이런 부분들이 참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낮아지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오늘 다 소화가 안 된 질문은 또 다음 시간에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마무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